모의고사 문제지 들고 오셨죠? 예, 다 내보세요. 예. 예, 많이 틀린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문제 풀이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을 일일이 다 할 수는 없고 간단하게 그 초점만 잡아 보겠습니다. 예, 41번이요. 예, 41번은 틀려서는 안 되는 문제인데 실수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다음은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1번 법률행위의 일반 성립 요건 3가지 당사자 목적 의사 표시 제2번 예 법률행위의 성립 요건 이후의 문제가 효력 요건이라 그래서요. 성립조차 하지 않는 것은 법률행위 불성립의 문제지 효력을 논할 수 없습니다. 의사 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무효,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이건 성립 이후의 문제입니다. 예, 그러므로 2번 당사자가 의사능력 또는 행위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 무효가 되거나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란 이야기는 법률행위는 성립했다 이 말이죠. 예. 세 번째요. 법률행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효력을 논할 수 없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무효를 논할 수 없기 때문에 무효에 관한 민법 규정 137조 일부 무효의 법리 138조 무효행위의 전환 139조 무효행위의 주인에 관한 규정은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그래서 틀렸어요. 3번이 답입니다. 그리고 시간 모자란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민법은 그렇게 출제를 해요. 국가고시의 모든 민법 문제는 그것도 변별력이거든. 5개 지문을 다 읽어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 5개를 꼭 다 보느냐고. 왜냐하면 40문제를 만들 때 정답을 되도록이면 1, 2, 3, 4, 5를 균등하게 맞추어 달라 부탁을 해요. 시험을 주관하는 부서에서 왜 줄을 세워서 합격하는 경우가 생기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우연의 일치로 예를 들어 2번이 답이 예를 들어서 줄을 쫙 세우면 60, 70이 나오도록 출제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래서 딱 그렇게 딱 5등분을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되도록이면 5등분 해야 돼. 1번도 2번도 3번도 4번도 5번도 각 답이 5개씩 자 8개씩이에요. 1번도 답이 8개가 있어. 2번도 3번도 그러니까 5개 지문을 다 볼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모의고사를 꼭 경험해 보시고 시간이 많이 부족한 분들은 5개 지문 다 볼 생각 안 해야 돼. 그것을 학원에서 연습하고 가셔야 된다고. 실전에 가서 살이 떨려서 못해요. 불안해서 1년 농사인데. 학원에서 매월 말에 모의고사를 치면 그 연습을 해보고 실전에 가야 돼. 그래야만 서둘지 않고 다 풀어낼 수 있어. 빨리 안 읽으면 다 못 푼다. 빨리 풀어야지. 아이고 천천히 읽어도 모르는데 빨리 읽으면 더 모르지. 문제 푸는 요령은 지문을 읽을 때는 절대로 서둘지는 않아요. 천천히 이렇게 읽으라 말은 아니지만 그냥 평상적인 속도로 보는 거예요. 1번 보고 몰라 모르는 지문이에요. 2번 몰라 모르는 지문이에요. 3번 몰라 모르는 지문이라. 4번 몰라 5번 안 읽어봐 5번 찍어 그냥 기도하면서 5번까지 읽으면 모르면 어쩔 건데. 당일 컨디션도 상당히 중요해요. 시험을 칠 때는 1차 과목 2과목 중에 잘하는 과목부터 시험 쳐야 돼. 그 부분에 대해서 난상 토론이 이미 끝났습니다. 옛날부터 고시 공부하는 제 애들이 무엇부터 푸는 게 능률적인지
잘하는 과목부터 푸는 게 능률적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못하는 과목을 천천히 풀고 잘하는 건 빨리 하고, 못하는 과목은 천천히 해도 어차피 틀려. 잘하는 과목은 아무리 잘해도 법을 전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둘면 다 틀려 이제. 그리고 심리가 예를 들어 민법 잘하고 학교로 못해. 학교로 먼저 풀어. 못하는 거 먼저 풀자 천천히. 그래서 심리가 어떻게 변한다. 못하기 때문에 자꾸 틀리거든. 시험을 치면서 포기해버려. 그래서 잘하는 민법은 뒤에 대충 쳐버려요. 근데 과락 먹기가 얼마나 힘들다고. 공부 열심히 했다는 전제야. 60점을 틀리는 게 얼마나 힘들다고. 그래서 학교로는 와 망쳤네 싶어도 채점하면 한 50점 나와 있어. 근데 민법은 채점해 보니까 원래 잘하기 때문에 65점 나왔어. 대충 쳐버리는 바람에. 그럴 줄 알았으면 민법 좀 열심히 칠 걸. 그런 현상이 자주 생겨요. 잘하는 과목을 먼저 치는 것이 훨씬 더 심리적 안정감이 와요. 민법을 잘하면 민법 먼저 푸는 순간에 혹시 만점 먹는 거 아니야? 이런 착각에 빠져. 만점 먹기가 얼마나 힘든데. 그래도 틀릴 거 몇 개 틀렸어요. 그럼 이건 합격이다. 이런 촉이 오기 때문에 못하는 과목은 120%의 능력을 발휘해서 시험을 친다고. 거꾸로 생각하면 조집니다. 심리 상태에서 시험에 당락이 좌우되기도 해요. 5개 지문 다 보지 않아요. 1번도 답이 8개나 있다고. 그러니까 딱 문제를 정확하게 읽고 답이 1번이네 싶으면 1번 딱 체크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학원에서 연습해야 돼. 그리고 2번 풀고 3번 풀고. 저는 옛날에 고시 공부할 때 5번 지문은 읽어본 적이 없어요. 1차 과목 시험 칠 때는. 사시도 1차는 오지 쓴다거든. 1, 2, 3, 4, 5 모르면 5번 모르면 어쩔 건데 어차피 찍어야 되는데 그냥 기도하는 마음으로 5번 찍어버리고 가야 안 읽어봐 5번은. 1, 2, 3, 4를 모르면. 보다가 2번이 답이면 2번 체크하고 넘어가 버려요. 그렇게 학원에서 연습을 하게 되면 천천히 풀어도 느긋하게 풀어도 40문제를 못 풀 이유가 없다. 시험장에서는 한번 보고 모르는 지문은 그 모르는 지문이에요. 다 알 것 같은데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딱 정확하게 적정한 속도로 읽고 매 지문마다 OS를 결정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옳은 거 골라라 하면 그게 딱 옳다면 답 딱 찍고 틀린 거 골라라 하면 틀린 게 딱 보이면 그 답 딱 찍고 다음 지문은 읽어본다 안 읽어본다? 안 읽어봐요. 제 경험으로도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이 있어. 46번에 5번 지문 그게 무슨 말인데 이래 물어봐. 이런 내용이 있던데. 공부 잘하는 사람 뭐라 그래? 그 시험 나왔나 이래요. 왜 안 읽어봤거든. 3번이 답이라 3번 찍고 가버렸는데 5번은 읽어본 적도 없는데 잘 모르니까 5개를 다 읽어보고 실험을 하고 있어요. 몇 차례 연습하면 익숙해집니다. 그런데 진짜 실천하기 쉽지 않아요. 마음의 각오를 다져야 돼. 그렇게 풀어야지 하는 걸. 그래서 해마다 보면 모의고사 치면 자랑스럽게 말해. 난 15개 못 풀었는데 이런 몇 개 못 풀었노. 이런 거 쉬는 시간 되면 그거 해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5개 지문 다 읽어보지 않아요. 100% 확신이 오는 답이 보이면 그냥 답을 딱 찍고 다음 문제로. 왜 전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3번 읽어보고 답이라는 확신이 왔어. 혹 몰라 4번을 읽어보고 5번을 읽어봤더만 5번이 또 답 같아. 그래서 3번 5번을 들고 고민한다고 시간 흐르고 수험생 심리는 왠지 뒤에 걸 선택해요. 근데 정답이 될 가능성은 처음 본 게 정답이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요. 괜히 많이 읽어보고 시간 허비하고 많이 읽어보고 혼선을 초래하여 오답을 찍고 이런 삼중고를 겪고 있다. 학원에서 연습을 꼭 하셔야 됩니다. 문제 하나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그런 각오를 하고 특히 연세 많은 분은 필입니다. 필.
젊은 친구들은 그래도 머리가 좀 맑기 때문에 속도가 좀 빨라요. 연세 많은 분들은 머리는 지혜롭지만 속도감이 안 생기거든.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 연세 많은 분은 절대로 5개 지문 답을 생각하면 안 돼요. 좀 불안하더라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1, 2, 3, 4, 5가 각 답이 8개씩이나 있어요. 4번까지 내려갈 읽어볼 지문은 8개밖에 없어. 저는 5번은 안 읽어봅니다. 1, 2, 3, 4, 5 모르면 그냥 기도하는 마음으로 5번 찍고 5번이 맞겠지 하고 가야지. 5번 읽어보고 그것도 아니면 어쩔 건데. 다시 또 읽어본다고 2번 읽는 순간에 뒤에 한 문제 내지 2문제는 또 못 풀어요. 그 말입니다. 그게 시험 요령 중에 하나고, 2번째, 책형이 A형도 있고 B형도 있어요. A형은 주로 교재 순서에 따라 출제해요. B형은 문제를 흔들어 버렸거든. 그래서 B형이 왠지 더 어렵게 느껴져요. 문제는 똑같은데. 그러니까 어차피 B형도 있기 때문에 문제를 왜 41번부터 풀어보느냐고. 시각적으로 보고 어려우면 넘어가요. 그냥 한눈에 보면 딱 질려. 박스 쳐놓고 지문이 되게 길어. 이건 뒤로 넘겨. 짧은 거 문제 먼저 푼다고. 원래 시험 문제지를 받으면 시험에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짧게는 5분, 길게는 15분 동안 글이 안 들어와 눈에. 그 시간 계속 41분만 보고 있어. 41번이 문장이 됐다 긴데 머릿속에 들어오지도 않아. 시간 허비할 필요 없이 문장이 머릿속에 들어올 때까지는 단답형 문제를 찾아 풀면 된다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몇 문제 풀고 드디어 머리가 시험 모드로 돌아오면 그때부터 푸는 거예요. 그리고 풀 때도 질리는 문제 보이면 읽어보지도 않아. 읽는 순간에 시간 허비해요. 뒤로 제껴. 눈에 들어오는 문제부터 먼저 풀고 혹시가 모자라면 눈에 들어오지 않는 됐다 긴 이런 거 찍어야지. 앞에 걸 실험하다가 뒤에는 짤막짤막한 단답의 문제가 저기 70몇 번부터 주르륵 있는데 그걸 맨땅에 헤딩하고 줄을 쫙 세워버렸지. 그렇게 푸는 겁니다. 시험을 어떻게 쳐야지 하는 마음의 준비를 갖고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그리고 4번, 5번 특별 효력 요건 할 때 박스 칠 때 즉 설명한 내용이에요. 예. 자, 뒤로 넘어가 볼게요. 42번이요. 다음은 법률행위 목적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은 확가적다의 확, 반드시 법률행위 성립 당시의 목적이 확정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장차 이행기까지만 목적을 확정할 수 있으면 되죠. 예. 그 다음에 3번째, 확가적타 중에 가능이네요. 법률행위 성립 당시에 목적을 실행할 수 없는 법률행위. 원시적 불능이다, 후발적 불능이다. 원시적 불능이기 때문에 무효죠. 예. 3번째, 계약 체결한 후에 동그라미요. 그 계약의 이행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게 된 경우 불가능에 체크요. 원시적 불능이다, 후발적 불능이다. 후발적 불능이니까 유효로 가야지. 그래서 틀렸네요. 2번은 계약 체결 당시부터 목적 실현할 수 없는 불능은 원시적 불능이기 때문에 무효. 3번은 후발적 불능이기 때문에 유효. 그리고 3번이 답이지. 이런 건 진짜 4번 읽어보면 시간 허비하는 연습하는 거예요. 시험 문제는 시험 문제답게 푸는 겁니다. 예. 그 다음 4번은 137조의 일부 무효의 법리. 원칙 전부 무효라 그랬죠. 예. 그 다음에 5번이요. 지금 다음 시간에 바로 할 내용인데 139조의 무효행위 추인은 상대적 무효를 추인하지 절대적 무효를 추인할 수 없어요. 비진의 표시의 무효, 통정허위 표시의 무효는 상대적이기 때문에 추인할 수 있지만 103조 반사의 질서행위,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무효는 절대적 무효,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무효인 법률행위 절대적 무효, 추인할 수 없다. 되겠죠? 예. 추인할 수 없다는 말을 이렇게도 표현해. 추인을 해도 추인의 효과는 생긴다, 안 생긴다.
그 말이 추인하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44번이요. 갑은 자기 소유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수령하였다. 중도금까지 수령했기 때문에 이행의 착수 단계로 들어간 거예요. 그 뒤 갑은 갑과 을의 매매 사실을 알고 있는 병에게, 알고 있는 것이 악인데 그냥 알고 있는 이것만 갖고는 적극가담 아니에요. 적극가담과 비교하여 그냥 알고 있는 건 단순악이라고 말해요. 예. 매도하고 이전 등기해 주었다. 털린 것 다툼 판례. 1번 이미 중도금을 수령했기 때문에 해약금에 의한 계약 해제는 안 되죠. 예, 그러니까 털렸어요. 계약금에 의한 계약 해제할 수 있다고 돼 있어. 자, 2번이요. 갑을이 먼저 매매하고 중도금까지 지급했는데 갑병이 매매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했는데 병은 단순악이에요. 이중매매는 원칙 유효하다. 제2매수인 병이 이미 갑을이 매매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도 적극가담이 아닌 단순하기는 유효하기 때문에 병은 그 명의로 등기하면 소유권 취득하는 겁니다. 소유권 취득하니까 이제는 매도인이 제1매수인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해 주는 것이 이행이 불가능해. 이행불능이요. 이행불능이기 때문에 제1매수인 을은 매도인 갑을 상대로 채무불행 책임 중 이행불능의 책임, 이행불능의 문제,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함에 있어 최고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거. 안 되는 분은 여백에 이행불능이라 적으세요. 그래서 을은 최고 없이도 각가의 매매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이유가 이행불능이기 때문에 매도인 갑은 제1매수인 을에게 이 사례는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어요. 왜? 등기를 누구에게 해주었기 때문에 제2매수인 병에게. 그 다음에 4번이요. 첫째 줄 중앙 적극가담 체크하시고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 행위에 적극가담했다면 이중매매가 반사의 질서행위에 해당하여 무효가 된다. 반사의 질서행위로 무효가 됐을 때에는 대부분 판례가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한다 그랬잖아요. 제1매수인 을은 매도인을 대위하여 제2매수인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 등기 청구하는 것이지 제1매수인 을이 직접 제2매수인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직접의 가로하고 틀렸어요. 여백의 대위. 그 다음 5번은 여러 차례 설명드렸던 등기의 공신력을 부정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법률이 제3자를 보호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 있다. 8가지요. 비진의 표시, 통정허위 표시, 착오, 사기강박, 계약의 해제 표현들이 가등기 담보, 명의신탁. 이중매매는 제3자를 보호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므로 4번 적극가담의 경우 제2매수인 병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자와 거래한 제3자, 정의, 전득자 정의, 선이라 할지라도 소유권은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 다음 오른쪽 46번이요. 갑과 을은 X토지 매매 목적, X토지를 매매 목적물로 하기로 약정하였으나 X토지의 지번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지번의 착오, 오표시 무예의 원칙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계약서상 목적물로 Y토지 지번을 표시하고 Y토지에 대하여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하였다. 틀린 것은 표시를 잘못해도 표의자에게 해가 없기 때문에 의사가 일치한 것은 X토지, 표시한 것은 Y토지인데 잘못 표시한 거예요. 그러므로 1번 X토지 매매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 것이죠. 예, 2번 그러므로 매수인 을은 매도인 갑에 대하여 X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고
O표시 무예의 원칙은 착오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X든 Y든 착오를 이유로 취소 못합니다. 예. 예? 네 번째, 이렇게 안 하다가는 2시간씩 해야 돼. 강의 못해요. 지금도 시간이 괜히 문제 푸는 요령 이야기하다 시간이 너무 흘러버렸어요. 천천히 하면 한 문제 푸는데 30분씩 이래 걸려요. 자, 네 번째, 어른 현재 X토지 및 Y토지 어느 토지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다. 왜 X토지는 매매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했지만 아직 등기되지 않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고 Y토지는 매매계약 자체가 성립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에 Y토지의 등기는 무효이기 때문에 매수인 어른 소유권 취득하지 못했죠. 예. 그 다음 5번이요. 똑같이 반복이요. O표시 무효의 원칙은 제3자를 보호하겠다는 법률에 규정이 없어요. 8가지 외에는 제3자를 보호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매수인들이 매매계약이 성립조차 하지 않는 Y토지를 자기 명의로 등기된 것을 귀하로 하여 제3자와 또다시 거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한 경우 제3자가 선이라 할지라도 O표시 무효의 원칙은 제3자를 보호하겠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제3자는 선이라 해도 소유권 취득 못합니다. 예. 이거 왜 틀렸는지 모르겠네. 자, 다음 페이지 49번입니다. 착오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1번 동기의 착오요. 동기는 의사표시의 구성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할 수 없지만 예외 동기가 표시됐거나 동기가 표시되지 않아도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된 동기의 착오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할 수 있다. 그때 판례 동기 표시설의 표시는 합의를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합의를 요하지 않는다고 돼 있기 때문에 옳아요. 그 다음 2번째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려는 자, 착오의 존재뿐만 아니라 착오자가 의사표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입증. 예.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려고 하는 자, 그게 표의자입니다. 표의자가 취소하려는 자인데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하는 것을 입증해야죠. 근데 중대한 과실은 상대방이 입증한다 그랬죠. 상대방은 시가 100억 상당의 토지를 69억에 매수한 자예요. 취소를 저지하려고 하는 자, 달리 말하면 유효를 주장하는 자가 중과실을 입증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네 번째요. 네 번째는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어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표의자에게 경과실이 있는 경우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표의자의 경과실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했다 할지라도 착오에 빠진 것 자체가 위법하다 안 하다. 착오에 빠진 것이 위법행위,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아니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하지 못하죠. 예, 틀렸네요. 그게 답이네요. 5번은 아직 설명을 드리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할래요. 자, 50번이요. 다음 중 하자에 있는 의사표시의 내용이다. 옳은 것 다툼 판례. 자, 1번 이건 착오할 때 강조했던 내용이에요. 기망 체크하시고 경제적 불이익 체크하시고 착오와 사기강박의 차이점 중에 하나.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하기 위해서 반드시 경제적 불이익을 입어야만 하지만 기망, 사기는 경제적 불이익이 없어도 취소할 수 있죠. 예, 틀렸네요. 자, 2번. 예.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 사기자 강박자에게 이단의 고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과실에 의한 사기 강박은 성립할 수 없지만
단순한 침묵은 일중한 요건나 사기 강박이 성립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고지 의무가 있는 자가 고지를 하지 않는다면, 입을 딱 다물어 버렸다면 부작위에 의한 기망, 부작위에 의한 사기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 없다가 틀렸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요. 대법원 판례가 절대적 강박,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될 정도의 강박은 무효라고 보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예, 반대로 서술에서 틀렸네요. 그 다음에 네 번째요. 네 번째는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칠판에서. 보정계약의 당사자는 채권자하고 보증인이 당사자지 채무자는 제3자에 불과해요. 그러므로 채무자가 보증인을 사기강박한 것은 제3자에 의한 사기강박이기 때문에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한 자는 보증인, 상대방은 채권자, 상대방 즉 채권자가 사기를 당해서 법률행위하러 왔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만 취소하지, 선의 및 무과실이라면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어. 그러므로 보증인은 상대방인 채권자가 그 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 선의 및 무과실, 보증계약 취소할 수 없다로 가야죠. 악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만 취소하기 때문에. 그 네 번째는 맞아요. 5번은 오늘 할 내용이에요. 자, 51번 아니네. 54번이요. 무권 대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 다툼 판례. 예, 첫째 줄 중앙 원칙적 체크요. 가로합니다. 추인한 때로부터까지요. 그래서 그 가로가 틀렸어요. 무권 대리 행위는 유동적 무효 상태인데 본인이 추인하면 원칙 소급하여 유효가 된다. 추인한 때로부터 유효가 된다는 말이 소급효가 없다는 말이에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틀렸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한번 보시고 뒤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56번입니다. 자, 다시 한번 소급효를 지금 두 가지를 비교를 해보자고. 소급효만 이해를 해도 두 문제는 맞췄겠네요. 무권 대리 행위는 유동적 무효 상태인데 본인이 추인하면 원칙 소급효가 있어. 처음부터 유효가 되는 게 원칙이에요. 추인한 그때부터 유효가 된다는 말은 소급효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럼 취소는, 우리 시험의 취소는 처음부터 소급하여 무효가 되는 거예요.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닌 민법 조문의 취소 중에는 소급효가 없는 철회의 의미가 있어. 근데 우리 시험 범위는 그런 거 없어요. 우리 시험 범위의 취소는 전부 처음부터 소급하여 무효가 되는 게 우리 시험입니다. 예. 그래서 56번 취소 틀린 것. 1번 법률행위가 취소되면 가로 취소한 때로부터까지요. 무효인 것으로 본다. 그 말이 소급효가 없다는 말입니다. 처음부터 무효가 돼요. 취소한 때로부터가 아니라. 그래서 틀렸습니다. 나머지는 기초기 때문에 보시고 57번이요. 조건에 관한 설명 틀린 것. 조건 성취가 미정인 동안에도 기대권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기 때문에 처, 상, 보, 담 네 가지 다 할 수 있다 그랬죠. 예, 처분할 수 있다. 그래서 맞아요. 2번 해제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성립할 수 없는 것인 경우 해제, 정발, 해소, 소멸 마이너스, 해제 밑에 마이너스예요. 법률행위 당시 성립할 수 없는 것인 경우 불능 조건이요. 없는 밑에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돼야죠. 예. 그러므로 언더라인 조건 없는 법률행위 그 밑에 플러스라 적으시고
조건 없는 법률행위란 말이 유효하다는 말이에요. 산수하면 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요.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면 가로요. 법률행위 한때로부터까지요. 효력이 발생하는 게 원칙이다. 원칙의 체크예요. 소거표를 알았으면 세 문제 맞췄겠네. 다시 한번 무권대리 행위를 본인이 추인하면 원칙 소급하여 유효가 된다. 두 번째, 법률행위를 취소하면 소급하여 처음부터 무효가 된다. 세 번째, 조건부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소급표를 인정 안 합니다. 조건이 성취한 그때로부터 효력이 생기거나 소멸하는 것이다. 법률행위 한때로부터란 말이 처음부터란 말이에요. 되겠습니까? 조건부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소급표를 인정하지 않고 기한은 성격상 절대로 소급표 인정 안 한다고 1, 2월 달에 했는데 너무 오래된 모양이네. 예. 그래서 소급표가 있다. 조건이 성취한 그때로부터 효력이 생긴다고 가야 돼. 비소급이기 때문에. 법률행위 한때로부터란 말이 처음부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틀렸어요. 그 다음 오른쪽에 61번 볼게요. 다음 중 혼동에 의한 설명 틀린 것은 1번이요. 물건의 일반적 소멸 원인 중 딱 하나만 법률행위입니다. 물건의 포기만. 포가 재유포할 때 했었잖아요. 단독행위, 즉 법률행위라고. 그러므로 물건을 포기했을 때에는 물건이 소멸하기 위해서 말소 등기해야만 해. 나머지 물건의 일반적 소멸 원인은 전부 법률 규정이에요. 혼동으로 물건이 소멸하는 것도 법률 규정에 의한 물건 변동이기 때문에 말소 등기는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그게 1번이요. 그 다음에 2번이요. 지역권자가 성역지 소유권을 취득하면 지역권은 혼동으로 소멸해요. 이걸 나중에 위기라고 배울 거예요. 지역권을 가진 자가 성역지 소유권까지도 가져버리면 소유권도 있고 지역권도 있고 양립할 수 없는 둘 이상의 권리가 한 사람에게 귀속됐기 때문에 제한물권은 소멸하는 게 원칙입니다. 자, 2번이 혼동에 관계된 사항이에요. 세 번째는 어제는 점유권 했습니다. 권리의 성질상 점유권 그리고 광역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습니다. 자, 광역권의 자세한 분석은 시험 아닙니다. 광역권은 가령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토지 소유권을 갖고 있고 그 지하에 미채굴 광물이 있어요. 그럼 토지 소유권이 있다고 미채굴 광물을 채굴할 수 있는 권리는 자동적으로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해요. 만약 미채굴 광물을 채굴하고 싶다면 국가기관에 광역권을 취득해야 돼. 그럼 토지 소유권이 있다고 당연히 광역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말은 광역권이란 권리는 토지 소유권과 혼동으로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권리의 성질상 점유권 광역권은 혼동으로 소멸하는 권리 아닙니다. 예. 그 다음에 네 번째요. 갑소유 토지에 을이 1번 저당권, 병이 2번 저당권이 있다면 1번 저당권자 을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여 혼동이 발생한다면 혼동이 발생한 본인 을의 입장에서는 후순위 권리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기 때문에 혼동의 예외로 을의 1번 저당권은 소멸해서는 안 되죠? 예, 그게 답이네요. 그 다음에 5번도 어제 설명드린 거네. 갑소유 토지의 을이 임차권의 대항 요건을 갖춘 뒤 먼저 임대차하고
이 판례가 대항요건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 이는 대항력을 의미하는 판례입니다. 예. 민법에서는 대항요건, 대항력을 구별할 실의가 없어. 특별법에서는 구별해야 되지만 대법관들이 혼용해서 써버려요. 그럼 임차권이 먼저 대항력 갖추었다는 말이에요. 물건화되었다는 말입니다. 병의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만약 대항력을 갖춘 을이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혼동이 발생했을 때 병은 을의 입장에서는 후순위 권리자잖아요. 을의 임차권은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죠? 예. 근데 반대로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는 상태로 이렇게 와버리면 결론이 반대로 가버립니다. 예. 그 다음에 62번이요. 점유권 털린 것 다툼 판례. 1번 설명드렸고 2번이요. 시효로 소멸, 시효 체거, 소멸 체거요. 시효로 취득, 시효 체거, 취득 체거요. 점유권이란 권리하고 유치권이란 권리는 시효 제도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왜 유치권을 끌고 왔다고? 유치권은 등기로 공시하지 않고 점유로 공시해요. 유치권이 성립하거나 존속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만 해? 점유를 상실하면 바로 유치권 소멸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점유권하고 유치권이 논리가 같다고. 어떤 물건을 점유하면 바로 취득하고 점유를 상실하면 바로 소멸하는 게 점유권이에요. 시효제도하고는 관계 있다 없다? 없어요. 이렇게 혼선 가지면 안 됩니다. 20년간 소유이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면 그건 소유권을 시효 취득하는 거예요. 점유권을 시효 취득하는 게 아니고. 되겠습니까? 혹 그렇게 접근하실까 봐. 그 다음 예, 거기에 5번을 볼게요. 5번도 설명은 드렸는데 할 때가 다가와서 기억이 가물하겠네. 대법원 판례예요. 건물은 그 부지를 떠나 존재할 수가 없어요. 건물이 공중에 둥둥 떠다닐 수는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즉 원칙이에요. 건물의 부지는 건물 소유자가 건물을 점거하고 있지 않아도 건물의 부지를 점유하는 자는 누구다? 건물 소유자예요. 건물 소유자가 아닌 자 이렇게 오면 원칙 부지 점유 못한다로 가야 돼. 되겠습니까? 건물 소유자가 아닌 자가 건물을 점유하고 있어. 대표적인 예로 유치권자가 점유하고 있어. 유치권자는 건물 소유자다 아니다? 아니기 때문에 그 유치권자는 원칙적으로 그 부지를 점유한다 안 한다? 안 해. 누가 점유하는 게 원칙이다? 건물 소유자. 그래서 토지를 점유하는 자라고 볼 수 있다고 돼 있어 틀렸어요. 그럼 시험을 위해서 단순하게 건물은 그 부지를 떠나 존재하지 못하기 때문에 건물 부지를 점유하는 자는 누구다? 건물 소유자. 그렇게 단순화시켜요. 자, 뒤로 넘어갈게요. 예, 64번 공유 털린 것. 예, 다른 것들은 잘 아실 수 있고 3번이요. 약간 주의해야 됩니다. 공유물의 관리 행위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공유물을 임대하거나 임대차를 해지하거나 이게 가장 대표적인 관리 행위인데 과반수를 갖고 장난을 쳐놨다고. 저급하게 표현할게요. 어르신들은 용서하세요. 공유자 대가리수 안 따져요. 그래야 기억을 하지. 아니 공유자 머리수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가령 예를 든다면 우리가 어떤 토지를 공유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다 합쳐서 100분의 10, 10분의 1. 저 혼자 100분의 90, 10분의 9.
관리행위는 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없다? 아니 지분의 과반수지 머리수 따진다 안 따진다? 그걸 살짝 털어놓고 있어요. 암기하는 사람을 잡아내기 위해서. 수의 가로하고 X예요. 그 밑에 무엇이라 저것이라 지분이요. 지분의 과반수지. 그래서 10분의 7, 뭐 10분의 4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자주 안 해 그렇지. 관리행위는 과반수인데 머리수 안 따진다고. 그랬다 소수지분권자가 장난쳐버리지. 어떤 토지 한 필지를 세 사람이 공유하는데 갑은 10분의 7, 을은 10분의 2, 병은 10분의 1. 을병이 저 마음대로 관리행위하면 된다 안 된다? 지분의 과반수지 머리수를 따진다 안 따진다? 갑은 지 마음대로 관리행위해. 수의 과반수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예, 지분의 과반수예요. 그 다음 65번이요. 지상권에 관한 설명 털린 것 다툼 판례. 예, 거기에 5번 볼게요. 자, 5번은 지상권 할 때도 강조했고 임대차 할 때도 강조했어요. 지상권자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지상권이 소멸하고 토지 임차권이 소멸했을 때 행사하는 권리인데 지상권 또는 임차권 소멸이 지상권자 또는 토지 임차인의 잘못으로 채무불이행으로 소멸했다면 뭘 잘했다고 권리를 인정하느냐고. 채무불이행이 아닌 경우로 소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5번 지상권자가 2년 이상 지료 연체를 이유로 지상권 소멸 청구를 당하여 지상권이 소멸했을 때에는 지상권자에게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해. 틀렸습니다. 예, 그 다음 68번이요. 예, 건전항에 관한 내용 틀린 것. 1번 어제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주에 쳤으면 좋았을 걸. 채권 최고에게는 이자가 산입 당연히 포함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자는 별도로 등기 안 해요. 그리고 건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은 보통 저당권과 달리 건저당권 실행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랬죠. 예. 두 번째, 언제 채권이 확정될 것인가? 경매 신청 시요. 건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선순위 건저당권자든 후순위 건저당권자든 건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경매 신청하는 자의 건저당권은 경매 신청 시에 채권 확정됩니다. 예. 그 다음 3번이요. 후순위 담보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선순위 건저당권의 채권이 확정되는 시기는 매각대금 완납한 때라 그랬죠. 예. 그 다음에 네 번째요. 결산기에 확정된 채권액이 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의 체크야. 미달은 논점 아니라 그랬죠. 예, 언더라인 채무자는까지요. 그리고 이렇게 묶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돼. 지금쯤은 3월달에 이래하고 정답을 만들어놨네. 자, 지금부터 묶습니다. 최고액과 지연손해금 및 집행비용까지요. 거기까지 묶으시고 언더라인 하지 마시고 그 속에 언더라인 최고액 체크요. 이 표현이 채무자는 채권 최고액만 변제하고 건저당권 소멸 청구한다는 표현이에요. 이렇게 묶으라는 이유는 전반부에 있는 최고액이 포인트예요. 이 말이 채무자가 확정된 채무 전액을 변제했다는 말이 아니고 채권 최고액만 변제했다는 표현이에요. 3월 첫 모의고사에 이걸 정답을 만들면 안 돼. 원래 이건 틀려도 돼요. 이게 답인지 모를 시기인데 지금은 채무자는
확정된 채권이 채권 최고액을 초과한 경우 확정된 채권 전부 변제해야 건전당권 소멸 하지 채권 최고액만 변제하고 건전당권 말소 청구한다 못한다? 못해요. 그래서 털렸네요. 그 다음 밑으로 내려와 71번이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털린 것 1번 원시적 객관적 전부 불능. 달리 말하면 계약이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인 경우에만 발생하죠. 예. 그럼 2번 수량 지정 매매에서 수량이 부족하다면 일부잖아. 일부.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의 문제는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겨요. 그리고 계약을 이행하여야 할 자, 이행의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 한다. 악의 또는 과실이요. 상대방은 선의 및 무과실이어야 하죠. 그래서 4번이 틀렸네요. 상대방은 원시적 불능에 대하여 선의면 족하고 틀렸고 무과실을 필요는 없다 틀렸고 선의이며 과실까지 없어야 한다. 그리고 원시적 불능은 무효이기 때문에 유효함을 믿었음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 신뢰이익을 배상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음 73번이요. 쌍무계약에 있어서 동시행항변권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거기에 정답을 볼게요. 시간 관계상. 자, 소송상의 효력은 행사효지만 실체법상의 효력은 존재효예요. 소송을 언급하지 않는 한 동시행항변권을 행사 안 해도 존재만 하면 이행지체 책임은 진다 안 진다? 안 지잖아요. 그래서 쌍방의 채무가 동생관계에 있는 경우 즉 동생항변권이 존재하고 있다면 동생항변권을 가로 행사하여야만까지요. 행사 밑에 X요. 이행지체 책임을 면하는 것이다. 존재만 하면 행사 안 해도 이행지체 책임 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 오른쪽 78번이요.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다툼 판례. 이 지나친 문제입니다. 시험에 정답이 잘 되지도 않는 것을 5번에 답을 만들어놨어. 보니까. 자, 1번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법정 무과실 책임이에요. 무과실 책임이란 걸 기억하기 위해서 계속 매수인이 선의 및 무과실이어야 하는지 매수인이 선이면 족한지 아니면 매수인이 악이라도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계속 매수인을 중심으로 이야기하지 매도인은 선인지 악인지를 이야기를 안 하는 이유가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매도인에게는 과실이 없어도 책임을 지는 무과실 책임이기 때문에 그래요. 되겠습니까? 그게 1번이요. 자, 2번 하도 법물이라 그랬어요. 하도는 시험범위 아니고 법물이요. 법률상 장애는 물건의 하자지 권리의 하자 아니에요. 그래서 법률적 제한 내지 장애 법의 동그라미요. 권리 하자가 아니라 매매 목적 물의 동그라미요. 하자에 해당한다. 안 되는 분은 뒤에 법물이라 적으시고. 세 번째, 매매의 목적물이 전세권의 목적이 된 경우 시험에 정답 안 돼요. 575조의 담보 책임. 575조는 용익물건, 담보물건 중에 5개, 저당권 제외예요. 암기하지 않습니다. 매매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그리고 등기된 임대차 계약이 있거나 또는 지역권이 있어야 되는데도 존재하지 않아 매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계약 해제, 기타의 경우는 손해배상 청구한다는 내용이에요. 그중에 전세권을 적시해 놓고 있네. 매매 목적물이 전세권의 목적이 된 경우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 선이요.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하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자, 권리의 하자 중 악의의 매수인이 매도인의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세 가지 조문만 기억하면 된다 그랬어요. 570조 전부 타인 권리의 매매. 악의의 매수인도 계약 해지할 수 있다. 572조 일부 타인 권리의 매매. 악의의 매수인도 대금 감액 청구할 수 있다. 576조 저당권 전세권 행사에 의한 매도인의 담보 책임. 악의의 매수인도 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 외에는 악의 매수인은 담보 책임을 묻지 못하기 때문에 575조의 담보 책임은 선의의 매수인만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매매 목적물의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등기된 임대차 계약이 있거나 지역권이 존재해야 되는데도 존재하지 않아 매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 해지하고 기타의 경우는 손해배상 청구한다. 그냥 575조 이렇게 적으시고 집에 가서 연구 안 하시는 부분이에요. 정답되는 요소 아닙니다. 그 다음 네 번째요. 지금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계약법 매매에 규정하고 있어. 되겠습니까? 그럼 계약법의 규정 중 임대차의 일부 규정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임의 규정이다. 지금 매매를 하고 있지 임대차를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 관련된 규정은 임의 규정입니다. 당사자 약정으로 배제할 수 있기 때문에 담보 책임의 면제, 가중, 경감의 특약은 유효하다. 되겠습니까?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그런데 일정한 경우는 이와 같은 것을 허용하지 않는 예외가 있다. 이런 특약을 맺어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그러나 하자의 존재를 매도인 자신이 알고 있음에도 매수인에게 고지 알리지 않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런 면제 특약을 체결해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어요. 3월달 치곤 지나친 내용입니다. 특히 정답은 악건이네요. 이런 거 정답 만들면 욕먹습니다. 경매는 권리의 하자만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고 물건의 하자는 담보 책임을 묻지 못합니다. 권리의 하자에 대해서 담보 책임을 묻는다는 이야기는 경매 목적물에 권리의 하자가 있는 경우 그때는 매수인, 즉 경락인, 즉 낙찰자가 일정한 경우는 계약 해지하고 일정한 경우는 대금 감액 청구하는 걸 말해요. 그때 경락인, 매수인이 담보 책임을 물을 때 제1차적으로 책임을 지는 자는 매도인입니다. 매도인. 매도인이 채무자예요. 채무자. 채권자는 제2차적이에요. 경매 채권로 취득한 재산의 채권 권리의 하자요. 가 있는 경우 채권 1차적이요. 담보 책임을 지는 자는 가로 배당을 받은 채권자까지 가로하고 채권자의 권자 밑에 X 그 밑에 채무자라 적으시고 이꼴 매도인. 법률은 채권자 채무자란 용어를 쓰고 있지만 채무자는 매도인을 말합니다. 지금 이 내용이 매수인이 매도인에 대하여 담보 책임을 묻는 걸 말해요. 경매에서도 매수인 낙찰자가 제1차적으로 담보 책임을 묻는 상대방은 매도인입니다. 매도인은 배당받은 채권자가 아니고 배당받은 채권자는 저당권자 등을 말해요. 채무자인 매도인에게 1차적으로 책임 묻는 거예요. 지나친 내용이네. 자, 80번입니다. 비용상한 청구권 털린 것. 자, 1번, 2번 묶으시고
1번 필요비 체크, 중앙의 존속중 체크. 2번 유익비 체크, 중앙의 종료한 때 체크. 임차인은 채권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임대차 목적물을 현상에 유지하고 수선하는 의무는 원칙 임대인에게 있으므로 임대차 목적물을 현상에 유지하고 수선한 데 든 비용, 필요비를 지출해도 임차인은 필요비 상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유익비뿐만 아니라 필요비도 상환 청구할 수 있다. 필요비는 지출한 적시, 그 말이 임대차 존속 중에도 상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어. 근데 유익비는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유익비 상환 청구하기 때문에 임대차가 종료돼야 됩니다. 예. 세 번째, 임차인의 필요비 유익비 상환 청구권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행사할 것인가? 까지는 6월 내인데 부터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기산하여 몇 월 내다? 6월 내. 토, 일 좀 싣고 고생 좀 하셨으면 이런 건 다 알았을 건데. 그 다음에 네 번째요. 비용 상환 청구권에 관련된 민법 규정은 임의 규정이에요. 비용 상환 청구권 포기 특약이 가능하다 그랬죠. 대표적인 예가 건물을 임대차함에 있어 임대차가 종료한 때 건물을 원상에 복구하여 명도하기로 한다 하는 약정이 비용 상환 청구권 포기 특약이면서 유치권 배제 특약이기도 하다. 자, 5번이요. 그래서 정확하게 알면 좋은데 1, 2, 3, 4가 다 옳다면 답은 5번이에요. 심지어는 어차피 시간 좀 늦은 김에 객관식 문제는 99%가 맞는 거 아니면 틀린 거거든. 사례형 문제는 문제를 꼭 읽어야 되지만 법 이론을 물어보는 건 시간 쫓기면 지문 바로 봐도 돼요. 1번 보니까 틀렸어. 2번 오라. 그럼 3번이 답을 좌우하겠지. 3번이 오라. 그럼 2개는 옳고 1개는 틀리면 답은 틀린 게 답이지. 극약 처방이다. 극약 처방. 시간이 쫓기면. 되겠습니까? 그렇게도 풀어요. 괜히 편법을 너무 가르치나. 근데 우리는 일단은 순수하게 시도하는데 부탁드리는 것은 문제는 천천히 읽으시되 느긋하게까지는 아니고 한 번에 정확하게 읽어야 돼. 한 번 읽어서 머리에 와닿지 않는 것은 시험장에서는 절대로 이해 안 됩니다. 2번은 절대로 읽지 않는다. 그 지문 모르는 지문이에요. 5개의 지문 다 알아야 문제 푸는 거 아닙니다. 그 중에 일부는 전혀 모르는 지문도 있어. 왜 몰라? 제가 안 가르쳤거든. 열심히 했단 전제하. 정답이 안 되는 거는 강조 안 한다고 기억이 안 남거든. 겐또를 쳐도 이렇게 쳐야 돼. 5개를 다 몰라. 근데 그 중에 한 2개는 기억이 난다고. 옳은지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왜 수업 시간에 들었거든. 찍어도 그것 중에 찍으세요. 그 둘 중에 하나가 답일 가능성이 엄청 높다. 그런 요소가 답이 되니까 수업 시간에 제가 강조를 했으니까 말은 잘 몰라도 눈에는 익지. 그렇게 푸는 겁니다. 다 알고 문제를 푸는 건 아니에요. 아직 하나 안 했습니다. 5번이요. 5번 편면적 강행 규정이 여러 개가 있어요. 계약법에 임대차에. 근데 편면적 강행 규정이 아닌 거 2개를 오늘 기억하자고. 임의 규정이 2개가 있어. 대표적으로. 꼭 기억해야 될 하나 비용 상환 청구권이요. 덧붙여 하나 지난주인가 양도 전대했잖아요. 임차권 양도, 임대차 목적물 전대에 관련된 규정은 강행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에요.
되겠습니까? 그럼 5번은 비용상한 청구권이 임의규정이란 걸 알았다면 편면적 강행 규정이 아니니까 당사자 약정으로 배제할 수 있지. 임차인에게 불리하다면 효력가 없다. 이딴 소리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래서 털렸다고요. 비용상한 청구권 임의규정이에요. 예. 편면적 강행 규정 대표적인 예. 지상물 매수 청구권,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 건물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 편면적 강행 규정이에요. 그럼 본법에 위반한 약정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하다면 효력이 없다. 편면적 강행 규정은 그렇게 가지만 비용상한 청구권이나 임대차의 양도 첨대에 관련된 규정은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 적으면 무조건 털렸어요. 됐죠? 예. 그럼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쉬겠습니다.